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제28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숭이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5월 20일 16회에서 보이지 않는 손은 효율적 시장 기능을 말하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그 경제사상가 이론의 역사 중에 이제 아담 스미스에 대해서 다뤄봤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그 후속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20세기 경제학자 중에서 정치가와 정책 담당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학 자체를 가장 크게 바꿔놓은 경제학자 이름이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사상과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케인스의 앞부분 이름이 존 메이너드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케인스만 알면 돼요, 사실. 네, 사실 제가 이름을 아는 경제학자가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도 아담 스미스, 칼 막스, 그리고 밀턴 프리드만? 네, 밀턴 프리드만 한 번 나왔었죠. 네. 그리고 케인즈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케인즈의 사상과 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케인즈에 대해서 신상을 좀 털어볼까 하는데요. 신상 털기부터. 네, 찬희쌤, 케인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언제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영국인이고요. 1883년 영국의 케임브리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83년이 공교롭게도 칼 막스가 영국에서 죽은 해예요. 칼 막스는 죽고 케인스는 태어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사가들은 뭔가 세대 교체의 암시 같은 게 아니었겠냐 이렇게 입방아 짓기도 하고요. 공교롭게도. 네, 공교롭게도 그러네요. 같은 영국에서 죽고 태어났습니다. 1차 대전기, 대공황기 그리고 2차 대전기에 맹활약한 경제학자고요. 전후인 46년에 사망했습니다. 케임브리지가 영국 어디쯤 있어요?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대학 거기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있죠. 런던 북쪽으로 싹 올라가면 80km니까 매우 가깝습니다. 대학 도시고요. 같은 대학 도시인 옥스포드는 런던 서북쪽으로 92km 정도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하고 둘 다 굉장히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저 미국 동부에 가면 매사추세츠주에 케임브리지가 또 있잖아요. 맞아요. 그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있는 곳이죠. 네, 보스턴 바로 옆이죠. 이렇게 시가지가 붙었어요. 맞아요. 붙어 있죠. 그 도시를 만든 유력자들이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세 도시 이름을 케임브리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보면 미국판 케임브리지 대학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대학이 얼마나 크길래 도시 이름을 대학이 도시가 작은 거죠. 그렇구나. 저는 옥스포드시는 가봤는데요. 시 안에 걔는 칼리지가 있잖아요. 시 전체에 칼리지가 쫙 흩어져 있어요. 무슨 칼리지, 트리니티 칼리지 뭐 이렇게 유서 깊은 칼리지들이 우리하고는 좀 모습이 많이 다르죠. 대학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학 하나가 있고, 근데 도시 하나가 있고. 근데 물론 보스턴이나 캠브리지는 많은 대학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한 곳은 둘째치고 태어난 곳이 대학 도시다 그러면 뭔가 집안이 좀 배운 집안인가 봐요. 케임브리지 대학과 관련이 있나요, 좀? 네, 제대로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저명한 경제학자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더한데요. 케임브리지시 시장이었어요. 시장까지 지내신 작가이자 사회개혁가였습니다. 케인스도 케임브리지 대학을 나왔죠. 뭐 요새 말로 하면 뭐 완전 엘리트 집안의 금수저 집안이었나 봐요. 근데 뭐 정확히 말하면 최상위 귀족 집안 출신 아니고요. 아주 학식이 높은 중상층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미들 클래스죠. 뭐 중상위층, 중상위층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뭐 당연히 잘했대요. 수학도 천재적으로 잘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영국 최고의 사립 중등학교 하면은 이튼 스쿨이지 않습니까? 이튼 스쿨 유명하죠. 거기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었고 그 뒤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킹스 칼리지도 역시 장학생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제일 유명한 대학들이죠. 뭐 재밌는 이야기는 이 아들은 상당히 많은데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닐 때 당시에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가 뭐 그 당시만 유명한 게 아니죠. 지금도 유명하죠. 지금도 유명한 알프레드 마샬이 이제 케인즈가 다닐 때 경제학과 교수였는데 학과장이었을 겁니다. 경제학자가 되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대요. 그런데 케인즈는 뭐 철학이나 윤리학에도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자기 경제학에 또 이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아담 스미스도 그렇죠. 사실 윤리학이 이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죠. 와, 그럼 대학 졸업 후에는 어떤 일을 했어요? 졸업 후에 잠시 공무원 생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911년인가 그때 경제 잡지에서 이코노믹 저널 편집자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아마 학자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1차 대전 이후에 베르사유 강화 회의에서 영국 재무성 대표를 했죠. 네, 유명한 일이죠. 이게. 뭐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투자회사, 신문사 등의 사장으로 경영 수완을 펼치기도 했고 참여한 거 많습니다. 대공황 이후에 그 유명한 저서 고용이자 및 화폐 일반 이론을 써가지고 거시경제학, 경제학 역사를 바꿨다 할 수 있겠죠. 1936년이죠. 네, 맞습니다. 그 2차 대전, 세계 대전기 그리고 전후 이때 브레튼 우즈 협정의 영국 대표를 지냈고 IMF, IBRD 총재 등을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세우는데 중심적 인물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협상하려고 대서양을 뭐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심장 발작을 수차례 일으켰다 하고요. 결국 46년 영국에서 사망했습니다. 뭐 거의 대표적인 금수저 출신의 초초초 엘리트의 행적이었네요. 예, 그렇죠.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 봐서요. 케인즈 경제 이론의 핵심을 세 줄 요약으로 하면 뭘까요, 찬희 쌤? 무슨 자학 퀴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학 퀴즈요? 그거 어떻게 딱 한마디로 해줘. 자학 퀴즈 들어보면 A면 B다, C면 D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학 퀴즈 너무 세대가 딱 드러난다. 뭐 그래도 핵심 체크. 그래도 방송이니까 답을 해야겠죠. 네. 케인스 경제학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개입주의 경제학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두 개의 핵심은 뭐냐? 첫째, 경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정부는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자극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완전 고용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정부가 개입하면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말씀이세요? 네네. 예, 그게 핵심이라고 봐야겠죠. 그 자유 방임을 통해서 경제가 스스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 이전의 경제학자들이 고전 경제학자들이거든요. 여기 그들의 사고에 전면적인 이의를 제기한 거죠. 그리고 그럴만 했던 것이 케인즈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세계 경제는 대공황에 빠져서 장기간에 걸쳐서 침체가 계속되고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었거든요. 뭐 현재도 지금 경기 침체기잖아요. 그러니까 실업이 워낙 만연한 상황이라서 뭐 경제가 저절로 완전 고용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은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미친 생각처럼 보이죠. 그렇죠. 예.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무슨 배짱으로 저절로 완전 고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이게는 뭐 경제학적으로 좀 이론적인 것이긴 한데 고전 경제학자들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세이의 법칙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이요? 세이. 세이유 세이미. 세이유 세이미. 이제 말하다 세이가 아니고요. 뭐 스펠링 같습니다. 스펠링 같은데 세이는 프랑스의 고전파 경제학자의 이름입니다. 뭐 프랑스 발음으로 하면 세를 좀 길게 하는 세의 경제학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담 스미스의 이론 체계를 프랑스에 보급한 학자고요. 케인스보다는 15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여기서 그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상품을 이제 공급하면, 뭐 다시 말해서 상품을 생산해서 팔면 노동자한테는 임금이 생기죠. 자본가한테는 이윤이 생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또 뭐 자본가한테 원료나 재료를 공급한 사람은 그 뭐 판 소득이 생기죠. 결국 이제 상품 공급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노동 이윤이 노동 임금이건 이윤이건 이런 형태로 이제 소득이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결국 상품의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특정 부분이 상품이 과잉 생산되거나 물론 과소 생산될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과잉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세이의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제 부분적으로 과잉 생산된 상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생산이 과잉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상품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면 수요가 늘죠. 또는 거꾸로 과소 생산된 상품은 가격이 상승해서 수요가 줄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전체는 균형을 회복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세는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돈이 돌고 뭐 그런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다 쓰고 그래서 이렇게 돕는 것보다는 어딘가 꽁쳐두고 뭐 모아두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축은 그 수요를 창출하는 게 아니지 않아요. 그러면? 예, 뭐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예. 그 저축을 해버리면 그건 당장 돈을 쓰는데 소비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 데는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소득이 수요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이 법칙에 따르면은 그 저축은 투자로 이어집니다. 전체 경제에서 수요라고 하면은
가계의 소비 수요, 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데요. 일단 정부 수요는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면 대출할 돈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자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이자율이 낮아지면 투자가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이의 법칙을 믿는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의 움직임에 의해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득의 일부는 소비 수요를 형성하고 소득 중에서 저축된 부분은 투자 수요를 창출해서 전체적으로 상품을 다 소비할 수 있는 수요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세이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장기 실업, 장기 불황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혼동은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인 실업과 불황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소비 수요하고 투자 수요를 다 합치면 결국 소득이 결국 저축을 돌더라도 결국 전체 시장의 수요 확대로 이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 또 그렇게 듣고 보니까 또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하게 또 네, 설득이 되네요. 네, 그렇게 배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옛날에? 그런가요? 네, 학교 시간에. 네. 그리고 이제 케인즈 경제학을 강의를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세이 법칙 비판을 하게 되죠. 네, 하지만 케인즈는 이 세이 법칙이 잘못된 거라고 비판을 했죠. 어떤 면에서요? 뭐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했어요. 우선 케인즈는 저축과 투자가 이자율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예를 들어 가계의 저축 같은 경우에 뭐 습관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자동차 구입 같은 특별한 목적 때문에 하기도 할 겁니다. 반면에 기업은 뭐 정치 상황이라든지 기술, 환율 그리고 시장에서의 기대 등 여러 요인에 근거해서 투자 계획을 짤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기업이 이자율이 높아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인은 사업적 전망인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합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야성적인 본능이다. 멋있다. 애니멀 스피릿. 예. 야성적 본능이다. 동물적 본능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있냐 없냐, 이 투자에서 나오는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한다는 거야. 아무리 이자율이 높아도. 이자율이 유일한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처럼 저축 요인과 투자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자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저축 등호 투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기업이 볼 때 이 사업적 전망이 안 좋은 상태인 거죠. 그러면 상품은 과잉이 되고 기업은 고용을 줄이게 되겠죠. 세이 법칙은 틀린 게 되죠. 그러길래 세이 법칙 들을 때 약간 아리까리했어요. 나도 좀 저축이 좀 미심쩍었거든요. 네, 저축을 약간 딱 꼬집어서 뭔가 약한 고리를 쳤어. 그렇죠. 네. 케인즈는 또 어떤 비판을 했어요? 두 번째는 유명한 비판인데요. 임금과 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본 거죠. 임금이 특히 탄력적이지 않다고 본 겁니다. 상품 과잉과 실업 증가가 일어났을 때 가격과 임금이 신축적으로 낮아지면요. 상품은 팔리고 고용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독점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독점했을 때 가격은 뭐 안 내려가겠죠. 부르는 게 값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임금의 경우도 뭐 임금이 쉽게 내려가면 노동자의 삶은 어려워지잖아요. 사람은 그렇죠. 네, 사람값은 똥값 되고 그런 경우도 생기고. 노조가 임금 하락을 막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케인즈는 시장이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축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죠. 특히 노동 시장이 그렇다고 본 건데요. 그걸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다고 하죠. 아유, 말 어려워요.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다. 결과적으로 상품 과잉과 높은 실업이 지속된다라고 케인즈는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월급이 100만 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실질 임금은 내려질 수가 있는데 100만 원이라는 액면 그 자체는 내려오는 일이 사실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하방 경직적이 아닐지라도 명목 임금은 하방 경직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생계비가 100만 원인데 임금이 60, 70이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임금의 최소 한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케인즈가 인식한 거고 그래서 그래프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쭉 내려가지 않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선을 유지하다가 올라가요. 이렇게 하면 청취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쭉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은.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그 케인스가 고전학파와 달리 생각하는 중요한 지점은 이론적으로 그 케인스는 사람들은 소비하지도 않고 저축
생각도 하지 않은 채 현금을 보유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았어요. 이걸 유동성 선호라고 하는데요. 네, 유동성 선호. 경제신문에서 저 읽어본 적 꽤 있거든요. 유동성, 공급 뭐 이런 말을 쓰죠. 그러니까 유동성은 현찰인가요? 현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동성이랑 영어로 리퀴디티라고 하는데요. 리퀴드가 액체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른 상품과 쉽게 바뀔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과 가장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뭐냐? 돈이죠. 그렇죠. 현금이죠. 예. 돈이 가장 유동성이 높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면 쉽게 돈을 말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케인스 이전까지는 화폐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화폐에 대한 수요가 거래적 수요, 상품 구매를 위한 돈, 그리고 예비적 수요,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예비적 수요라고 하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케인스는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있다고 보았어요. 투기적 수요. 네. 그런데 이렇게 투기적 이유로 화폐를 선호한다는 말은 결국 소득의 일부가 경제 순환에서 퇴장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화폐가 경제 순환에서 퇴장해버리면 상품에 대한 수요는 부족해지는 거죠. 네, 화폐가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경제는 자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는 완전 고용에 도달할 수 없다, 못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아, 또 어려워지는데요. 좀 어려워지죠. 네. 화폐가 이제 거래를 위한 수요가 있고 또 나중에 쓸 것에 대비한 수요가 있다. 뭐 이것까지 이해가 되는데 화폐에 대해서 투기를 한다? 투기적 수요다. 이거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제가 그 예를 좀 들어가고 좀 쉽게 이해를 시킬까 싶은데 오늘 우리가 좀 앞에 이론적인 내용이 좀 나오고 있죠. 그걸 좀 실생활에서 이해하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금리가 아주 최저 수준까지 쭉 내려왔다.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처럼 지금 같은.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좀 금리가 잘 오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상황에서는 금리가 이제 오를 방향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네. 잠깐만요.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요? 아, 그것도 이제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채권은 이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이렇게 조달하는 거죠. 말하자면 채권에는 이제 적혀 있잖아요. 금리가. 쿠폰이라고 해요. 네. 그거는 표면 금리라고 해요. 이 채권은 뭐 5%다 이렇게. 근데 보통 채권 가격에서 금리가 오른다, 채권에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할 때는 요 표면 금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 금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른 말로 하면 채권 수익률이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표면 금리 5%로 발행된 10,000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거의 의미가 뭐예요? 그 10,000원의 채권을 사면 그 채권 산 사람은 만기 때 500원 만 받고 이자 500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으로 투자를 하면 15,500원이 생긴다. 뭐 이런 채권인 거죠. 근데 시장의 실질 금리가 10%가 됐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떤 누가 미친놈이 그거를 10,000원에 사겠습니까? 그렇죠. 돈이 저기다 묶여 있는 건데. 왜냐하면 10,000원에 사면 5% 이익밖에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 9,500원에 사고 1,500원을 받게 돼야 수익률이 한 10% 정도가 되는 거죠. 한 1,000원은 남겨야 수익률이. 결국 시장에서 10,000원에 살려는 사람은 없고 9,500원에 살려는 시장 가격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10%가 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아주 알 것 같아요. 이제. 기간은 1기간으로 따졌을 때죠. 이제 뭐 단순화시켜서 얘기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가서 채권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채권을 10,000원에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이게 조금 지나면 9,500원에 살 수 있는데 그래서 10,000원에 사는 것은 잘못된 투자라는 생각이 딱 들죠. 그렇죠. 바보가 아닌 이상. 왜냐하면 좀 있으면 여기 9,500원이 될 거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은 채권을 사기보다는 현금을 그냥 보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채권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지만 그쵸. 현금은 이자를 가져다 주지 전혀 않지만 채권을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현금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 가격은 유지가 되잖아요. 정말 그렇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이 채권보다 투자로서는 더 좋은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보유가 더 훨씬 더 훨씬 좋은 투자인 거죠. 우리가 집을 안 사고 전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전세를 하면 액면 그대로의 금액은 보존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집은 샀을 때 떨어져 버리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다. 화폐를 가지려고 하는 이제 자꾸 그런 욕구가 생기니까. 그럼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유동성 선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케인즈 이론에는
유동성 함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온다. 유동성 함정. 네. 극단적으로 유동성을 선호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금만을 돈만을 지려고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이 경제가 그렇게 되면은 경제가 마치 함정에 빠진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을 목격하면서 케인스가 만든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선진국 상황도 그와 아주 유사합니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제대로 돌질 않아요. 이자율이 제로 수준에 와 있는데도 대출이 쉽게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대출이 쉽게 일어나지 않으면 M1, M2 뭐 이런 통화 공급도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대출은 잘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품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니까 침체된 경제에서 자산에 대한 투자를 끌이고 주로 현금을 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빌려줬다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죠. 있는 거죠. 케인스는 이런 상황에서는 통화 공급을 늘리는 아무리 돈을 늘려도 경제가 활기를 띠기는 힘들다. 통화 정책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그러니까 시장은 신축적이지 않고 경제는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가 화폐에 대한 투기적 수요, 즉 그러니까 유동성 선호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극단적으로 유동성을 선호하다 보면 이제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때가 되면 통화 정책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어도 네. 돈이 돌지 않는 거죠. 모두 다 사람들이 돈을 쥐고 있는 거죠. 내놓진 않고. 그렇죠. 네. 그런 말이에요. 통화 정책이 작동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부족한 수요를 창출해서 불황을 탈출하고 고용을 창출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데요. 재정 지출. 네. 그러니까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고용은 늘겠지만 또 반대로 이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위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좀 그리스나 뭐 이른바 이제 픽스 국가들, 뭐 일본, 미국 이렇게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과다해서 재정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인데요. 사실 케인즈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주장했던 시대에 미국, 영국 재무부 관리들은 균형 예산을 지금도 그러지만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케인즈의 재정 정책을 따른다는 것은 예산 적자,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케인즈가 한 말은 그런 거 어떠냐. So what? 그렇습니다. 뭔 생각으로 그런 소리를 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케인즈는 단기적으로 재정은 적자지만 경기 순환 전체로 보면 정부 예산은 균형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기 순환 전체로 보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기가 호황이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경기가 호황이면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재정은 언젠가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정부는 재정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침체기에 재정 적자를 감수하여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이래서 호황이 온다면 그때 재정 흑자를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케인즈가 재정 안정화 장치, 파이낸셜 스타빌라이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그 경기 침체기에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 재정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 재정 건전화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발의가 됐죠. 아직 통과를 못 됐죠. 이번 정기국회 통과시키겠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근데 그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이제 경기 침체기에 재정 균형을 위해서 지출을 줄인다고 한번 상정을 해보죠. 그렇게 되면 경기는 더욱 침체하게 되어서 결국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현재 유로존에서 실시되고 있는 긴축 정책이 바로 그 예인데요.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 부채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재정 긴축을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재정 긴축이 되니까 경제가 침체해서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GDP가 줄어들게 돼요. 이로 인해서 GDP 대비 정부 비율은 오히려 더 커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이 더 커지죠, 사실은. GDP가 작아지니까. 그렇죠. 네. 분자를 줄이려고 했더니 분모가 줄어들어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악순환이네요. 그렇죠. 사실 뭐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상황이 안 좋으면 좀 땡겼을 수도 있고 상황이 낮으면 또 그다음 메꿀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근데 균형 재정이
그 옛날 그 시대에서는 상식처럼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케인즈 이론은 정말 뭐 어떻게 봐야 되나 이단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 새로운 이론, 케인스의 새로운 이론은 당시 어느 정도의 반향을 일으켰을까요? 네, 케인스의 그 경제사상과 네. 이론이 집약된 유명한 책이 아까 한번 나왔었죠. 네. 36년에 발간된 고용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이런 책인데요. 36년은 이제 대공황이 시작된 후로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이죠. 하지만 이제 이 책의 발간 이전부터 케인스는 미국 대통령인 루즈벨트에게 편지도 보내고 신문 기고도 하고 이러면서 정부의 재정 지출 증대를 꾸준히 주장을 했어요. 비록 물론 루즈벨트 행정부의 정부 지출이 케인스가 기대했던 수준까지 못 미쳤지만 36년의 일반 이론 이후에 케인스 주가는 꾸준히 높아져서 하버드 대학교를 비롯한 미국 유명 대학에는 케인스 학파가 생기고 경제학 교과서가 새로 쓰여지고 케인스주의에 의한 경제학 교과서가 막 나오고 이런 식의 이제 경제학과 역사의 이제 새로운 어떤 획을 그었죠. 그 저는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 케인즈가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주로 이론들이 실험되고 맞습니다. 했던 곳이 미국이라서 미국 사람인 줄 알았었는데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30년대부터 이제 유명해진 건데 시간을 확 뛰어가지고 전후로 이렇게 돌아가 보면은 그 미국 대통령 닉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닉슨은 68년부터 대통령. 그렇죠. 이때는 이미 완전 스탠다드가 된 거죠. We are all Keynesian now. We are all Keynesians. 우리는 모두 케인지안이다. 이건 사실 통화주의자 밀턴 프리드만이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말을 처음 한 사람은 프리드만이죠. 닉슨이 해서 뭐 유명해졌죠. 이 말 자체가요. 근데 이 의미는 정부 개입, 재정 지출을 선호하지 않는 뭐 결국 통화주의자들 또 닉슨 같은 행정부 또 결국 금융위기에는 싫든 좋든 케인즈 경제학에 따른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웅변하는 좋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통화주의자도 케인지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케인스가 얼마큼 이렇게 주류의 어떤 정책으로 등극했는가 이걸 잘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케인즈가 당시 이제 또라이 취급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 처음에 또라이였는데 나중에 이제 천재라 그랬죠. 그렇죠, 천재겠지만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케인즈는? 뭐 천재인 건 맞는데요. 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네. 사실 뭐 케인즈가 자신의 이론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주장하기 전에 이미 케인즈의 이론을 현실 경제 운영에 적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케인즈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니까 케인즈 이전의 케인지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의외로 많은데 그 이제 조금 짚어 한 가지만 언급하고 지나가고 싶은 게요. 또라이로 취급을 안 받았어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케인즈 주장은 다른 사람이 했다면 또라이로 취급을 받았을 그렇죠. 텐데 케인즈는 그 이전에 이미 명성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케인즈 아닌 사람이 주장했다면 또라이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케인즈가 주장하니까 역시 케인즈다 이렇게. 역시 케인즈다고 감히 대적을 못할 정도가 됐던 거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네. 근데 케인즈 이전에도 케인즈주의적 정책을 취했던 사례들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성각자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이 성각자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아돌프 히틀러. 좀 확 깨네. 아니 히틀러는 좀 너무. 원래 방송에 좀 센세이션하게 가야 돼. 너무 깬다. 히틀러는 이게 합법적으로 33년의 정권을 잡았거든요. 선거에서 이겼죠. 집권하자마자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쫙 했습니다. 뭐 아우토반 그리고 유명하죠. 아우토반. 네, 그 대표적인 이제 고속도로 건설인데 이렇게 해서 토목공사를 위한 지출을 먼저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군비 지출을 막 늘렸죠. 그럼 당연히 이제 적자 재정은 뭐 당연히 발생하는 거죠. 근데 그 결과로 독일이 파괴적인 불경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36년쯤 가니까 실업 문제가 이제 거의 없어진 거예요. 완전 고용이 달성이 된 거죠. 케인스의 어떤 목표. 천재인데. 히틀러가 독일을 재무장해서 2차 세계대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는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이러한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히틀러보다 더 빨리 그런 정책을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또 일본의 사례인데요. 네, 일본은 대공황의 영향으로 쇼와 공황이라는 그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쇼와 공황? 예. 쇼와가 일본의 연호죠, 이제.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1931년에 일본의 대장상,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부총리, 지금은 부총리가 없지만 그가 된 사람이 다카하시 고레키오인데요.
대규모 재정 확대 정책을 실시해서 쇼와 공황을 빨리 극복합니다. 예. 재정 확대 정책을 하면 재정 적자가 당연히 일어날 거 아닙니까? 재정 적자를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 수입보다 예산 지출을 더 많이 한다는 건데요. 맞습니다. 고액기후는 그 지출과 수입의 차익을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직접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아 근데 정부가 국채를 이렇게 직접 시장에 판다는 얘기죠. 네네. 그러면 시장에서 현금을 이렇게 싹 쓸어가는 거잖아요. 쓸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금이 오히려 줄 것 같은데요. 민간의 현금이 줄 수 그렇죠. 있죠. 그러면 경기 침체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나. 예, 뭐 숭이님은 이제 경제학자 다 된 것 같아요. 아주 예리한 지식이신데요. 당연히 민간에 있는 현금이 줄게 되지 않습니까? 민간인들이 돈을 주고 국채를 지금 보유하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투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정부 지출이 느는 대신에 민간 지출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뒤에 가면 통화주의자들은 이게 완전히 구축돼 버린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은 무용하다는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래서 다카하시 고레키오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게 만들었어요. 돈을 찍는 거죠. 민간에서 사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민간 지출, 소비나 투자는 줄지 않으면서 재정 지출은 또한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시되었던 한국형 양적 완화와 비슷합니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으로 구조조정 자금을 조달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하고 중앙은행 돈 찍어서 그걸 사고 이제 직매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는 거죠. 금지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일본도 지금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저번 팟캐스트 할 때 우리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알파조가 말했던 건데 알파조가 하자 우리나라는 금지 조항이 없어요. 이게. 맞아요. 예. 근데 일본의 아베 정부는 아베노믹스를 위해서 이 금지 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카시 고레키오라고 했던 그 뭐 대장성? 뭐 대장상? 대장상? 예, 예. 아니, 그 사람이 아베노믹스의 선조다, 원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 새롭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민당을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안에 또 다카시 고레키오 연결돼요. 이게 같은 정치 이렇게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6년에 이제 정우회라고 있는데 암살 당하죠.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뭐 맞는 말씀이긴 한데 케인즈주의가 독일, 일본 같은 전범국들이 했던 뭐 그 재무장 정책 비슷하게 들릴 수 있는데 파시스트 방송까지 돼버렸네 이거.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군비 지출을 하건 아니면 다른 공공 지출을 하건 경제학적으로는 똑같은 거겠지만 그 얘기는 꼭 군비 지출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범국이 아닌 스웨덴도 케인즈 이전의 독자적인 케인즈주의 좀 케인즈 유사한 경제정책을 발전시켰어요. 스웨덴이 대공황으로 물가 하락, 생산 감퇴, 실업 그리고 농업 위기 등이 발생했는데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수요를 늘리고 농산물 가격을 지지하는 조치도 취했고요. 그래서 경쟁적이고 자본가적 기업들을 보완하고 시정하는 기구로서 농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등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1930년 중반에 미국과 영국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케인즈 없는 케인즈주의는 스웨덴에서도 했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군비 지출로 한 게 아니다. 우리 파시스트 방송이라고 오명을 씻었습니다 지금.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이 번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스웨덴 말이 영미권에 알려지는데 시간이 걸린 것이 영어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 케인즈주의라는 게 단순히 뭐 이론적인 결과물, 산물이다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뭔가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뭔가 고찰, 숙고한 그런 결과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맞습니다. 예, 뭐 경험이 중요하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라는 말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케인스는 리카르도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번 경제학자입니다. 오, 그래요? 경제학자가 얼마나 돈을 못 벌면 이렇게 번 사람이 이름이 남아있다는. 리카르도는 원래 출발이 증권 거래업을 했었고요. 케인즈가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려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만 오래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이제 현실에 대한 통찰력을 이론화한 것이 바로 케인즈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케인즈를 두고 이 책을 찾아보니까 자유로운 영혼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케인즈가 참 재미있어요. 그 뭐 연극이나 예술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다른 학자의 연구 논문을 좀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읽는 것보다는 연극 한 편 보는 게 경제학에 더 도움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인이 발레하지 않았나요? 신상을 점점 돌고 있어요. 부인이 발레리나구나. 러시아 출신의 유명한 발레리나. 오, 러시아. 그래요? 오, 예. 아, 뭔가 한량빌도 나는데. 네. 뭐 아니면 그만이고. 네. 물론 이제 천재의 이야기긴 하죠. 네.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네. 무식해서 돈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케인즈가 매우 실천적인 사람이었고요. 뭐 다양한 직업을 두루 거쳤는데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은 역시 1,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질서 구축과 관련된 일입니다. 방송이 초안부에 많이 나왔듯이 1차 대전 직후에 영국 재무성 대표로 베르사유에서 개최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죠. 이 회의에서 그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패전국 독일에 터무니없는 전쟁 배상금을 물리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때 이미 또 다른 전쟁을 예견했다고 하죠. 케인즈가 이 회의에 실망해서 재무성의 사표를 낸 뒤에 가장 신랄하게 또 굉장히 논쟁적으로 평화의 경제적 기계에 대한 글을 발표했어요. 이를 계기로 케인즈가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레닌이 케인즈를 언급하는 논문이 있거든요. 맞아요. 말만 하면 그냥 빵빵 터지는. 그는 그 글에서 세계 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각국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질타하려고 독일이 전쟁 배상금을 결코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막 케인즈가 무슨 작두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판을 까네요, 그렇죠? 쪽집게처럼. 그 상호 호혜적인 일방의 이익을 보는 게 아니고 상호 호혜적인 그 세계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서 케인스가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가장 빛을 발합니다. 뭐 비록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의 세상을 떠났지만요. 그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후 세계 경제 체제를 우리 아까도 몇 번 나왔죠.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하는데요. 브레튼 우즈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이제 회의가 열렸기 때문이죠. 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내용을 정하는 과정에서 영국 대표로서 케인스가 아주 치열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벌였는데요? 일단 이제 브레튼 우즈가 뭔가 이제 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이제 무렵인 44년에 연합국 측 44개국 대표들이 다 모여서 종전 이후에는 어떤 국제 경제 질서를 만들 것이냐 이건 이제 논의하려고 이제 브레튼 우즈라는 작은 마을에 모였어요. 미국입니다 여기가. 처음에는 소련도 참가했었어요. 결국 빠지게 되지만. 아무래도 이제 연합국이니까요. 대공황이 29년에 발생한 이후에 30년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로 막 경쟁적으로 평가 절하를 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막 대두되고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대공황이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었죠. 물론 이제 명백히 할 것은 이제 보호주의가 대공황을 낳은 건 아니고요. 보호주의가 대공황을 더 심화시킨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브레튼 우즈에 모인 각국 대표들은 이 자유무역 환경을 회복하고 안정적 국제 통화 질서를 구축한다. 이런 목적에서 브레튼 우즈 체제를 이제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제 통화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전부 다 고정 환율 제도를 재건해야 된다. 이건 이제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어졌어요. 왜 경쟁적 평가 절하가 이제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고정 환율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입장이 이제 엇갈린 거죠. 영국 입장을 대변하는 케인스 안이 있었고 미국 입장을 대변하는 화이트 안이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케인스가 제안한 구체적 내용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 국제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의 국제 통화인 뱅코라는 걸 도입할 것과 조정 가능한 고정 환율 제도 도입을 주장했어요. 뱅코요? 뱅코? 예, 뭐 방코르라고 읽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제 영어로는 뱅코가 되겠고요. OR이 불어로는 금이라는 뜻입니다. 골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뱅크와 금을 의미하는 OR을 합쳐서 방코로 된 거죠. 유럽에서 뱅코. 이제 좀 지식인 폼을 잡으려면 프랑스어는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네. 두 번째는 적자국과 흑자국이 무역 적자, 무역 흑자국이 모두 부담을 떠안는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 장치의 도입을 주장했어요. 쉽게 말해서 경상수지 무역을 하다 보면 경상수지 흑자국도 있고 적자국도 있겠죠. 흑자를 받건 적자를 받건 그 초과액에 대해서 모두 과징금을 물도록 해서 적자국과 흑자국 모두가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도입해야 된다. 케인스는 주장했습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국제화폐 뱅코를 만들자 이런 것도 뭐 왠지 좀 이렇게 좀 선구자적인 그런 길이 나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뭐 흑자를 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무역을 하면 흑자를 내려고 그러죠. 근데 흑자국에 과징금을 물린다. 이게 아주 굉장히 특별하게 들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케인스는 공정무역은 자유무역이 아니라 균형무역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무한정 흑자를 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한 나라가 무한정 적자를 누려야 된다는데, 그쵸. 누려야 되는데 무한정 적자를 누리려면 무한정 돈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적자를 계속 누린다라는 것은 일자리를 수출하는 거나 또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흑자 적자가 서로 상쇄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세계 경제는 계속 지속 가능하단 말이죠. 그래서 케인즈는 국제기구까지 만들어서 흑자국이나 적자국에게 환율 조정, 임금 조정, 무역 정책의 수정 등을 통해서 균형을 달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무역의 장점은 취하고 자유무역의 무정부성은 좀 제거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방안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심했던 흔적이 보이죠. 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사항에서 좀 말씀드리면 자본의 국제적 이동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자고 했습니다. 케인스를 비롯한 당시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전간기의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이 투기적 자본이 국제적으로 마구 이동해서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자본의 투기적 행위를 몰아내는 게 국제 경제 질서를 안정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 요소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사실 이제 국제 수지의 이 불균형, 투기 자본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은 지금에 적용을 해도 세계 경제의 큰 문제점이잖아요. 맞습니다. 케인즈가 그 문제를 미리 예견했다는 건데 네, 맞습니다. 천재네요, 진짜. 네, 중요한 경제학자적인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생각이 브레튼 우드 회의에서 다 거부당했어요. 미국이 다 거부했어요. 그 화이트 아닌가? 네. 그러니까 케인스는 완전히 사실 이 협정에서는 사실 왕따가 됐습니다. 국제 왕따. 국제 통화를 만들자는 것 대신에 뱅코 말고 달러 근본이자가 선택됐죠. 미국 입장이랑 마구 관철되는 거죠. 미국은 또 그리고 금 1온스당 35달러의 비율로 금 태환성을 회복하고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전부 달러에 대한 환율을 고정시키는 방식 이런 식으로 국제 통화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냥 미국이 막 밀어붙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세계 GDP의 그 당시에 3분의 1이라고 그러나요? 뭐 세계 공업 생산 중에 40% 이상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요. 금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안이 관철되는데요. 사실 이 제도가 가장 큰 문제점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라는 것은 달러가 국제 통화가 되는 것, 특정 국가의 화폐가 국제 통화가 되는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렇게 만들어졌던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71년에 아까 1968년에 닉슨이 대통령이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971년에 닉슨이 금태한 정지선언을 하면서 붕괴가 됩니다. 그런데 브레튼 우주 체제의 문제점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일국의 화폐가 세계 화폐가 되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든지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통한 흑자 실현에 목을 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달러를 벌어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무한정 흑자를 실현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통해서 흑자를 실현하지 않으면 외환이 부족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이 국제화폐이기 때문에 화폐 발행을 통해서 엄청난 무역 수지 적자를 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적자를 내야 되는 거죠. 또 적자를 내야 되는 의무이기도 한 거죠. 내야 달러가 쫙 세계로 퍼지니까요. 이게 비대칭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러의 위기 문제도 모두 미국 일국의 화폐가 국제화폐가 된 데 따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습니다. 공정무역이 균형무역이라고 했을 때는 화폐는 중립적인 국제화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립적이지 않은 미국의 화폐가 그 세계화폐가 되니까 미국은 계속 적자를 내야 되고 다른 나라는 계속 흑자를 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를 내야 될 의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주 재밌네요. 이게 바로 이제 트리핀 딜레마라는 건데요. 트리핀이라는 경제학자가 1960년이죠. 60년에 위에 나와서 그렇죠. 달러 체제 모순을 지적하면서 제시한 거예요. 뭐 간단히 요약을 하면 한 나라 화폐가 국제화폐가 되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국제 수지 적자를 내야 그래야 세계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화가 다량의 해외 유출로 나가게 되면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죠. 그렇죠. 이를 막기 위해서 통화를 흡수하면 즉 그 나라가 그 세계 화폐 보유국이 흑자를 내면요. 세계 경제가 거꾸로 유동성 부족으로 침체를 맞게 된다. 완전히 딜레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예, 결국 이 트리빈 딜레마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닉슨이 1971년에 더 이상 달러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진짜. 그러니까 미국이 국제 수지 적자를 계속 내니까 달러가 미국 밖으로 너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러가 많아지니까 1달러는 35분의 1온스라고 그랬는데 이건 못 지켜질 것이다라고 많은 외국에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했던 거죠. 드골이 그랬죠. 프랑스 대통령 드골이 노골적으로 했던 거죠. 브레튼 우즈 체제 불만이 많았고 계속 달러를 금으로 바꿔내라고 요구를 했죠. 바꿔줘 이렇게. 그 예전에는 달러를 가져가면 그냥 작각 금으로 바꿔줬나 봐요. 중앙은행 간 거래에서 중앙은행 거래에서는 그랬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금으로 바꿔주지 않는데도 어떻게 달러가 여전히 세계 화폐로 사용이 되고 있나요? 좋은 주제인데 오늘 방송은 거의 끝나가니까요. 다음번에 국제 통화 체제에 대해서 한번 꼭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통화 체제. 이렇게 해서 다음번 이렇다 주제가 하나. 근데 승희님 이 지적은 사람을 당혹스럽게 할 정도로 핵심을 찌르십니다. 네, 그래서 하던 얘기 계속하면 국제통화 벤코의 그 안은 실패했잖아요. 그럼 다른 건 어떻게 성공했어요? 뭐 자본 이동 통제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었고요. 사실 방코르 안도 SDR이라고 해가지고 특별 인출권 형태로 소수 존재하긴 합니다. 뭐 어쨌건 뭐 케인스가 뭐 했던 대로 다 그대로 했다고 해서 세계 경제 문제가 뭐 다 해결됐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건 케인스제로 했으면 지금에 발생하는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는 느낌이 좀 들죠. 사실 뭐 글로벌 불균형이라든가 투기 자본 문제, 달러 위기 전부 다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게 사실 케인스가 자기 말 안 들어갔고 복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케인스의 복수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케인즈의 자서전 같은 것들을 자서전이 아니죠. 전기 같은데 이런 이제 제목들이 나오죠. 케인즈는 결국 브레튼 우즈 협상을 위해서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여러 차례 심장 발작을 일으키다가 결국 사망했는데요. 화병으로 죽은 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내 말이 안 먹힌다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미국 속들이 밀어붙이니까. 요즘은 한 7시간 걸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비행기 앉아있어서 가슴이 답답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 차례 심장 발작을 일으킨 끝에 영국에 돌아와서 1946년에 자기 고국에서 사망하는데요. 그래서 브레튼 우즈 협정에서의 케인즈의 그 노력을 케인즈의 마지막 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883년에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1946년에 사망을 했으면 셋.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셨어요. 장수하는 집안인데. 어머니는 90몇 살까지 살았어요. 화병으로 죽은 거 맞네요. 그럼. 이렇게 들어보니까 케인즈는 상당히 해안이 있던 학자였나 봐요. 그리고 뭐 책과 논문만 쓰는 그런 학자가 아니라 직접 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 운영에도 참가한 아주 굉장히 실천적이고 실질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그리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가장 인상 깊네요. 밤새 뭐 케인즈 얘기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아쉽지만 이제 시간이 다 돼가서요. 케인즈에 대해서 더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 얘기를 마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아담 스미스도 우리가 하루 만에 다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까 우리 밀턴 프리드만 잠깐 나왔었는데 통화주의도 한번 다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전문 용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케인스주의 하면 통화주의를 왜 해야 되냐면 케인스주의의 근거에서 이제 유럽에 삼인주의라든가 복지국가가 생겼잖아요. 70년대 중반에 가면 이제 통화주의의 공격을 막 케인스주의가 막 받게 되면서 신자유주의 시대는 케인스는 완전히 죽은 개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드만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2008년 위기가 되면서 이제 민스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뜨기 시작한 건데 사실 신자유주의 내내 2008년 위기 전까지는 거의 뭐 케인즈주의는 퇴락한 사조였죠.
뭐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국제 통화 체제 변천이라든지 그러니까 브레이튼 우드 체제가 71년 이후의 변화 뭐 이런 것도 한번 다뤄야 될 것 같고 또 통화주의 문제도 한번 또 다뤄야 될 것 같고 그렇네요. 네. 국제 통화 체제 문제는 지금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 그렇죠. 경상수지 불균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련돼 있어서 조만간에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케인즈를 본받아서 돈 되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만 죽어라 하는 이런 심층 경제학 팟캐스트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뭐 공부 좀 해야죠. 근데 뭐 이거 오늘처럼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렇게 대화하면서 공부하면 그 옛날에 그 유행어도 있잖아요. 공부 그까이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말도 있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아이 그거를 여기 계신 분들 얘기고.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공부가 제일 쉽지 않았나요? 아닌가? 욕 먹어요. 다운로드 받았다가 다시 지워버리는.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방송이 굉장히 유쾌한데 분량이 오늘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의외로 쉽게 재밌게 술술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케인즈의 마법 아닐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대학 강의로 치면 반학기 분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 반학기 분. 중간고사 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퀴즈라도 내서 경품 같은 것도 주고 그럴까 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오늘도 이제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28회 케인즈는 살아있다. 케인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날씨가 이제 가을 날씨예요. 곧 추석입니다. 곧 추석이고요. 네. 청취자분 추석들 잘 쉬시고. 아니 우리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벌써 마음은 진짜 어떻게 넘기시려고? 마음 벌써 연휴에 가 계시는. 네.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모두들 이제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 좀 성의 있게 해주세요. 너무 마지막 인사가 짧다고 너무 인사성 없는 팟캐스트다 이런 얘기, 팟캐스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길게 두 마디씩. 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아니 한 마디잖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두 마디 맞죠? 네. 추석 때 너무 많이 송편 먹나요 우리? 송편이요? 글쎄요. 추석 때 뭐 먹죠? 추석 때는 송편이죠. 송편 너무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송편 3개가 밥 한 그릇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살찌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일주일 동안 또 공부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